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문제의식을 점검하는 기조발제부터 듣겠습니다. 우리 농정연구센터 이사이신 한신대 이일영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다시 그리자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청해서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켜야 되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일영이라고 합니다. 앞에 우리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그 농정연구센터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인데 이거를 저보고 하라 그러셔가지고 하여간 잘 해보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농정연구센터 이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한테 왜 이런 주제를 맡기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금 미래 이런 얘기들을 조금 가끔씩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제가 경제학 가르치고 있는데요.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한반도 경제라는 그 개념을 제가 이제 조금 만들어 가고 그걸 좀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거를 저는 한반도 차원에서 문제를 보자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한반도라는 거는 중국, 일본, 동아시아, 미국 이렇게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 시각에서 좀 보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원래 제가 이제 농업 문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농정연구센터하고는 오래전부터 일을 같이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농업을 본다는 것, 한반도를 본다는 것,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그게 미래로 가는 어떤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농정연구센터하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농정연구 편집에도 관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또 동양과 전망이라는 사회학 저널의 이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향과 전망 이게 이제 현재로부터 미래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저는 현재와 미래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현재의 경로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미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라는 건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고 현재를 편집하면, 그러니까 에디트하면 우리가 이제 저널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걸 하죠. 특집을 뭘 잡을 건지, 주제를 뭘로 잡을, 어디에 관심을 둘 건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가 대안을 고민을 해볼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건 현재로부터 편집해가는 어떤 경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미래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미래학 연구자들로부터 이제 교류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한 세 가지 파트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미래 얘기를 많이 하죠. 관심들 다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재로부터 선택해가는, 편집해가는 어떤 경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로 이제 압축시켜 볼 수 있겠다. 큰 트렌드를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경로가 반드시 박관적인 경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관적인 경로도 있단 말입니다. 비관적인 경로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들이 뭐냐, 핵심적 흐름이 뭐냐,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위기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그냥 둘 거냐? 위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좀 점잖게 얘기하면 그냥 망하는 거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위기를 놔두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요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대안,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회 미래연구원하고 지금 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연구를 하는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그 미래연구원에서 하는 작업이 지금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머징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이머징이라는 거는 이렇게 새로 이렇게 출현하는 뭐 이런 뜻이죠. 어떻게 이제 미래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냐? 우리는 현재에서부터 이게 선택되는 미래인 건데, 그러니까 현재 이미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난 20년간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저널, 학술 저널 한 5만 건을 이제 그 대상으로 이렇게 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unprecedented라는, 그러니까 전례 없는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과거나 현재에서 잘 그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단어로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런 단어가 들어간 문헌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자기 이제 나름대로의 그 모델에서 그 선정한 기준들을 통과한 어떤 그 키워드들을 한 200개 추출을 하고요. 200개 추출해가지고 그 연구진들이 이제 수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열심히 토론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선택해보자 해서 20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보냈더라고요. 이제 저는 아마 이제 뭐 농경 연구를 만드는 데도 참여를 하고 있고 뭐 동양화 전망을 하는 데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저널을 편집하면서 미래에 대한 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토론을 계속 해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개를 이제 저희들한테 보냈어요. 이제 전문가 그룹에다가 이제 보내서 이제 저보고도 뭐 좀 견해를 밝혀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20개의 이머징 키워드입니다. 이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미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4개 정도를, 이게 저 4개 그 빨강색으로 표시된 그 4개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의 어떤 상위에 있는 다른 키워드들을 포함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5만 건 문헌에서 그 추출을 해서 제 판단으로는 제가 5만 건을 다 한 건 아니고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전방에서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단계에서는 저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고 이게 이제 미래의 핵심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전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 이 20개 중에서 기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기술적인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역시 저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입니다. 미래는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뭐 4개 정도를 뭐 생각을 해봤어요. 디프레션이라는. 이게 아마 이제 그 멘탈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이 멘탈 방역도 지금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사회가 이제 이런 걸로부터 이제 그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뭐 이제 이렇게 막 그 증폭이 되는 뭐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디프레션이라는 건 전형적으로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뭐 침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resilience라는 뭐 이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얘기죠. 저는 앞으로 그 핵심적인 어떤 그 경쟁력이라 그럴까요? 뭐 생존력이라 그럴까요? 사회적 능력이라 그럴까요? 국가 능력 그걸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resilience가 이제 될 거다. 뭐 이렇게 이미 뭐 그거는 상당한 논의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뭐 이것도 많이 뭐 논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 부각된 뭐 단어가 있어요. 지금 anthropocene이라는 번역을 하면 뭐 이게 잘 번역도 잘 안 되는데 요새 이제 번역을 인류세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인류세가 언제 시작됐냐? 이게 지질학적인 얘기인데 지금 아마 지구를 그 우주에서 바라보면 뭐가 많이 보이겠냐? 지질학적으로. 그럼 닭뼈가 제일 많이 보인다는. 그래서 그냥 닭들의 전성시대였다. 후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는 거죠. 뭐 그게 하나의 특징으로 얘기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대량의 말하자면 지구 행성에 깊은 상처가 났다라는. 누가 인간이 이제 그걸 만들어냈다는. 그 계기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뭐 보면 뭐 산업혁명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945년 뭐 핵실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지구 행성 파탄의 어떤 시초가 되는 뭐 그런 어떤 씨앗들을 상처를 만들어낸 시기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게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봐야 농업 문제도 잘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그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부각된 얘기들은 이 인류세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좀 그 인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학을 하는 그 몇 개 이제 연구 그룹들, 주요한 연구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하와이 대학이 이제 중요한 연구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와이 대학에 이제 그 짐 데이터라는 분이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제 미래 분석을 하는 뭐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대체로 그 네 개의 경로 얘기를 합니다. 그로우스, 성장하는 미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조적으로 컬랩스하는 확 무너지는 이제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럭저럭 버티는 앞에 보면 뭐 우리가 침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침체가 됐다가 이거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럭저럭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를 뭐 디서플린이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 번역을 하기를 뭐 유지, 뭐 침체, 지속, 뭐 다 이제 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뭐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라는. 이제 네 개 경로가 시간적으로 그 뭐 구성을 해보면 저쪽에 그 왼편에 있는 그런 그 그림처럼 나타날 수 있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지속, 컨티뉴에이션 또는 그로우스를 쭉 가다가 전환의 경로를 타면 계속 전환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한계에 봉착하고 리미트에 봉착해가지고 디서플린 그럭저럭 비실비실 하다가 그 다음에 확 폭망하는 뭐 이제 이런 경로로 갈 수 있는 시간적으로 가면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경로를 탈 거냐 뭐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두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붕괴 유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요. 성장 전환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머징 키워드 20개를 갖고서 이렇게 뭐 제 나름대로 편성을 해보면 크게 보면 붕괴 유지의 경로는 앤스로포신이라는 게 그 부각되는 또는 디프레션이라는 게 부각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헬조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쪽 경로예요. 그런 얘기가 막 많이 나오고 인구가 회자되고 그런 것들이 공감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아 그게 문제야 이렇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 그 경로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 미래가 선택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 전환이라는 이게 조금 긍정적인 뭐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서스테이너블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거냐, 리질리언스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에그리컬처는 어디에 에그리컬처라는 것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래를 논의하는 사람들한테는 에그리컬처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별로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때 에그리컬처라는 말은 대체로 앤스로포신하는 그러니까 인류세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지구에 깊은 상처를 대는 이제 그런 어떤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적으로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우리의 그 미래 선택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스페이셜 플래닝을 하고 뭐 서큘러 이코노미를 만들고 뭐 그 푸드웹 이런 것들을 잘 설치하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어떤 한 전문가가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래 키워드가 될 거는 세포 농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구에 그 부담을 안 주는 어떤 방식으로 산업이 바뀔 거다라는 게 결국 그 양반이 주장하는 거는 결국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농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면서 뭐 세포 농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세포 농업 할 수 있냐 없냐? 뭐 나노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 이거보다는 좀 더 나간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이 핵심적 미래 이슈를 뭐 경제적 베이스가 있는 거,
그 경제적 베이스를 넘어서는 거 이렇게 좀 뭐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 키워드를 보면 그러니까 기후 적응. 이 기후 적응에 그 농업이 어떻게 그 반응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지오폴리틱스, 그다음에 소시오 데모크라틱스 해가지고 이제 사회 인구학 뭐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우리 경제적 안정성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는 세대 문제라고 봅니다. 세대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그 스탠포드 대학하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한국에 있어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추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세대 간 격차가 깊이 파여 있는 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게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는 어반랜드 익스펜션이라고 나온 우리 키워드에서 나온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 간 차이가, 지역 간 골이 굉장히 깊다. 이것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저는 뭐 요 상황을 저는 뉴노멀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08년에서 10년경부터 뉴노멀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됐다. 이제 저는 좀 그렇게, 그래서 이제 미래 키워드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코노믹 베이스로 그러니까 경제적 베이스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 미래 경로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이 네 개 키워드를 갖고서 제가 그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거 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이거 뭐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넷제로를 안 하면 이제 큰일 난다.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탄소 중립으로 가자. 지금 2020년에 지금 꼭대기에 지금 와 있어요. 이 탄소 문제가. 근데 이거를 2055년까지 줄여야 된다. 뭐 제로로 가야 된다. 2040년까지 줄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사실은 이 문제를 이제 우리 나름대로 하면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농업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이 문제를 소화할지가 사실은 이제 우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독일 얘기를 해보면 독일은 크게 보면 한 5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어요. 어쨌든 탄소를 감축시켜야 되는데 제일 큰 게 저기죠, 그 에너지 부분이죠. 제일 큰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고, 그 다음이 교통, 트랜스포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뭐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에그리컬처예요. 그 다음에 웨이스트, 쓰레기 문제, 뭐 이제 조금 비중이 에그리컬처도 작지만 산업 비중에서 작으니까 뭐 이 감축 부분에서도 작은 거지만 농업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협조 체제하에서 그 세계 체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화가 진행되던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 같은 어떤 그 성장 방식이라는 게 앞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뭐 그 호주에서 이 종합 국력을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 보시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상당히 비등비등하게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는 뭐 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시면 한국이 한 7등 돼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또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인도 태평양 이런 얘기를 미국이 하는 거가 이제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국제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이제 이 남중국해가 최대 갈등 지점이다, 이런 얘기고. 사실은 근데 이 문제가 우리한테는 뭐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수출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식량과 에너지를 해외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이게 이제 요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격화되면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세대 위기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 저희가 이제 한번 뭐 계측을 해본 건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젊은 층의 경우에는 하위층이 높아요. 임금기회에서 그 하위층이 굉장히 두텁게 돼 있는. 그래서 임금기회가 굉장히 제한돼 있는 뭐 그런 코호트 집단이다, 그런 세대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보면 상위층도 확 올라가요. 또 이 89년에서 93년생, 요거는 상속 증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세대적 고리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 세대 문제를 다룰 사회과학적 개념 장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경제사상사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좀 멜더스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 멜더스를 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고 인구 개념을 이렇게 사회과학 개념으로 들여온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뭐 리카르도 고전파, 뭐 막스 또 신고전파 이렇게 쭉 온 전통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세대 인구 문제 한번 이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령대별 실업률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쨌든 젊은 쪽에 막 그 집중이 돼 있고 부담이 집중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이유에서겠죠. 그 한국의 그 낙관 지수가 미래 낙관 지수가 굉장히 낮은 그룹에 속해 있어요. 보니까 조사한 걸 보니까 맨 하위층이 프랑스고 벨지움, 사우스 코리아, 재팬 이런 데가 낮아요. 높은 데는 차이나, 인디아 뭐 이런 데가 높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낙관할수록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거는 형성되는 거니까 자기 예언적으로 형성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 세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이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역 위기는 이제 지역 간 소득 격차 커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제일 커졌던 게 2010년대 요때인 것 같아요. 2010년 전으로 이렇게 커졌고 지금 조금 완화되는 것 같다가 다시 조금 높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대 생산 소득을 보면 이 평균치에서 넘어가는 데가 수도권, 울산, 충남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울산 같은 데는 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제조업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산업 구조 조정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런 게 이제 그 기본 트렌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기회 격차도 커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보면 비정규직도 비수도권이 비중이 높아요. 수도권이 낮고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조금 2000년대 이렇게 좀 비정규직 이렇게 내려가는 그 추세가 보이죠. 그런데 2013년부터 다시 올라가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갭은 비수도권은 계속 높아요. 이 비정규직 비중이 뭐 이제 그런 측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구조화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경제학에서 경제정책 수단으로 스페이셜 이코노미 이 부분의 수단이 많이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그래서 정책 수단도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좀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사고의 자원 배분을 좀 더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격 얘기는 뭐 굳이 여기서 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과거에는 수도권하고 영남 연합으로 해서 성장축이 형성됐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수도권 단독축이에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골이 부지하게 커져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스탠퍼드에 이제 발표를 할 때는 다이버전스 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추세다. 이제 저는 그렇게 세대적인 다이버전스 분기, 지역적인 분기 이런 것들이 향후에 그 한국 경제의 어떤 그 안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농업에서 나오는 얘기들, 농업이나 농민운동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농민수당 얘기 나오는 거, 뭐 농민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캡처를 해온 뭐 거고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자유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나라들 보면 그 토지를 꼭 농민만 소유한다 이렇게 아주 그 제한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사실 경제적 조건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걸 가급적이면 어떤 그 농업 생산과 관련된 어떤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문제식들은 뭐 그 공통적으로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참여소득에 주목하자라는 그 칼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홍기빈 박사가 쓴 거죠. 좀 뭐 공감하는 바도 있고 이 논의는 뭐 그 기본소득 논의하던 분들 중에 이제 일부가 그 전환적으로 뭐 참여소득 형태로 그 이행기적으로 한번 참여소득 형태로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연계시켜서 소득을 보전해주자 뭐 이런 내용들인 것이죠. 기본소득이 개인주의적, 자유지상주의적인 뭐 백그라운드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참여소득은
사회적 관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뭐 그런 뭐 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뭐 강조한 그런 논의들은 있고 이건 뭐 주류경제학에도 저는 포함이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009년에 노벨상을 받은 엘리노 오스트롬 이 공동체적 규제가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이 될 수 있다. 근데 굉장히 이건 사력 있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본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본자산이라는 건 생산적 활용에 필요한 공유자산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개인의 자유에 중점을 둔 기본소득을 한편에 둔다 그러면 사회적 관계, 사회적 재산권의 관계에 재산권의 차원에서 그 강조점을 두는 어떤 기본 자산, 뭐 이것들 또 다른 어떤 뭐 계열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이게 너무 방대하게 했을 경우에 사회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좀 좁혀서 볼 수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사회 안정성을 해치는 우리 미래 경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그 분기, 분열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작동해야 되지 않겠냐. 기본소득도 그렇고 기본 자산도 그런 방식으로 형성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역과 세대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이걸 막 풀어서 막 여기저기 쓰면 결국에는 우리 미래 경로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죠. 붕괴의 길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되고 전환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분열을 막는 어떤 그런 쪽에다가 그 공공자산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생산활동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자. 그래서 청년 신도시, 청년 신농촌.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 거기다가 소득과 자산을 배치하자. 뭐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청년 농촌 커먼스를 제안을 해봅니다. 미래 위기와 관련해서 생태적 전환에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환적으로 회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발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위기, 지역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유자산을 만들어 가자. 우리 운동과 우리 정책이 그런 방향에 집중을 할 때 미래 위기를 관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다음에 회복적인 그런 어떤 미래를 설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